은연중에요. 아직까지 고이 모셔지고 방어받고 또 보호받고 심지어 계승되는 사관. 일제가 심어놓은 이른바 식민사관이겠죠. 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야 역사학자 이주한 선생이 쓰고 역사의 아침이 펴낸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입니다. 어제 상편을 진행했고요. 오늘 하편을 시작합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입니다. 이희진 선생 곧 모시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30분 책 읽기.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편인데 빨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상편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식민사학이라는 거, 식민사학자라는 거 존재하냐 한다면 그게 뭐냐, 이 둘 중에서 존재하느냐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어제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치열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식민사학이라고 규정할 만한 정황적인 요소들, 팩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그 비판, 그거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교해야 된다. 뭐 요 정도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해드린 거는 서영교 교수의 사례는 네. 분명히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사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떤 연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논리를 다른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 최고 권위의 학회지에 실릴 수 있었다는 거는 그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많은 걸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팩트니까요. 네. 네. 단지 이제 사례만 계속 나열을 해가지고는 의미가 예. 좀 떨어지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식민사학이라고 그 세간에서 몰아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 모든 것이 다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몰다가는 반격의 여지를 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어제 말미에 그 얘기 했었죠. 나눴었죠. 그 난사하는, 총을 난사하면 공격의 권위가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 공격의 위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권위, 위력 다. 예, 그렇겠죠. 뭐라고 표현을 하든 네. 어쨌든 그게 반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을 사실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학계에서 좀 기득권층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논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 자체가 안 되죠. 자기 혼자 바보가 되고 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핀트가 잘못 나갔다든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반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민족주의 성향 강한 분들한테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적질이 된다. 그래서 암악성 전투 같이 제가 분명히 뭐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는 제가 아는 한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국사를 축소시키면서 그 아무래도 이제 발전이 늦었던 일본사하고 대비를 의식해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얘기. 예. 그거를 어떤 학문적인 타당성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 맥락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는 맥락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믿겠다는, 수정하겠다는 얘기가 주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말장난이거든요.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개조해서 보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쓰다 소기지 방법론하고 거의 다르질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쓰다 소기지가 일본서기에서 했던 얘기, 또 그걸 그 일본서기의 문제를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려고 삼국사기를 물고 들어갔다는 논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학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비판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거는 그때
다른 얘기할 때도 한번 나왔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끊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식민사관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같은 고대사 문제에도 조금 저는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 반론이 상당히 막강한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낭랑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거는 이제 고고학하는 친구들은 그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펄펄 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발굴해가지고 분명히 낭랑계라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많은 유물들이 뭐 유물은 뭐 교류를 하면서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유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적들도 뭐 프랑스에서 뭐 스핑크스 떼우듯이 떼왔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반론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고조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미묘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식민사학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는 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앞에서 쓴 개설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는 걸 안 믿거든요. 그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의 단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갔던 거는 고조선 문명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을 했으니까 그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 앞으로는 가지 않는다. 적어도 만주 한반도는 그 앞으로 가지 않는다. 중국도 기원전 13세기 정도. 그 정도가 전후다라고 믿었을 때는 그 논리가 이해가 가는데 네. 기원전 25세기 청동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심하면 그 청동기 문명 이전의 문명도 분명히 국가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유물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다 고조선이라고 믿자는 얘기는 좀 오바일 수 있는데 적어도 고조선이 그 시점에서 성립할 수 있었다. 그 시점에 어떤 왕국,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왕국 정도는 성립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데 의외로 그걸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 보고서 같은 거 우시라 선생 같은 분이 제일 불만으로 갖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청동기에 관한 보고서들을 그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숙지를 하고 검토를 했느냐. 아닌데 자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조금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류의 조상은 한민족이다라는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은 그 문명이 존재를 했다는 거하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집단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규명돼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규명하기 전에 결론부터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섣불리 특히 환단곡이라는 사료 네. 이것도 위선이 아니냐의 논란이 많고 위서라는 증거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제출이 돼 있고 아직 학계는 그걸 위서라고 많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반론 중에서 위서가 아니라는 반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아주 대놓고 그 논란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고조선의 얘기도 몇 가지 이제 근거도 없는 거 빌려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잃어버린 축소된 한국사의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를 찾겠다는 의도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반격을 받는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하고 그거를 단언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야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이 좀 덜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걸린 게 없으니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단언을 해놓고 그걸 전제로 식민사학으로 몬다면은 그거는 역풍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주환 선생이 쓴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고 이주환 선생의 주장이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애정어린 시각으로 이렇게 지금 조목조목 짚어주고 계신 것도 같아요. 네, 이 책엔 좀 단언이 지나칩니까? 조금 논조가 강하죠. 예. 그리고 좀 단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까 어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왜 제가 일발필중을 강조하느냐면은 자신이 없는 거 대충 쐈다가 빗나가면 상대도 적어도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일발필중.
자, 어제 이 상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어제와 오늘 방송 그 내용 구성에 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식민사학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거냐, 있다면은 그게 과연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주시고 하편에서 이 식민사학이 있다면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론, 접근의 방식은 뭘까,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안내해 주셨고요. 자, 저는 이 일발필중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주장하시는 바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식민사학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발필중한 사례, 입증 내지는 논증의 사례 같은 게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큰 주제로 하나 얘기를 해서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네. 거의 조작돼서 못 믿을 걸로 예. 또는 굉장히 크게 수정해야 된다는 논리. 이거 하나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대한 과신이었습니까? 예.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료가 아니라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그 사료를 맹신을 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재구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일본 학자들이 먼저 던져놓은 전제를 거의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본 학자들 입장에선 그래야지만은 일본사와 한국사, 조선사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어쨌든 좀 비등비등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적어도 없겠고요. 발전 단계가 비슷하다고 해야 예. 야마토 정권이 여기를 정복했다든가 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위에 서서 영향을 줬다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사실로는 실제로는 역사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그 기록의 출발점 자체가 아주 대한민국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을 테고. 그렇죠. 뭐 대한민국 역사라도 한국 역사의 뭐 전통 역사의 전통에서 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식민사학 여부를 가르자는 거는 사실이 아닌 조작이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분명히 의심할 바 없는 식민사학이 된다는 거거든요. 식민사학적 논리를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거를 조작해 넣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삼국지의 맹신 같은 경우에는 그 밑밥이에요. 그 전제를 단단히 해놔야 이제 그 뒤에 논리가 나오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뭐 사료 몇 줄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라는데 그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풍납토성의 발견이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냐면은 삼국사기를 엉터리라고 몬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삼국지 위지동에 나오는 그 삼안에는 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3세기 중반의 기록인데 삼안에 성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삼안에 성이 없었으니까 없었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도 굉장히 역사에 주는 영향력이 컸다는 게, 그러면 3세기 중반까지 성이라는 걸 쌀 수 없는 세력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이게 국가라는 단위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집단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반도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발달이 늦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전제로 딱 깔다 보니까 고고학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반세기 넘게 3세기 이전에 지어진 성이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고집이 되는 게 뭐냐면은 풍납토성을 발굴을 해보면은 이게 유물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 475년까지 적어도 백제 수도권에 있었던 성인 건 분명하니까 존재를 했으면은 후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발굴하면 후대 거 나왔다고 이거는 나중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벽을 발굴을 해도 발굴하는 사람이나 지점에 따라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게 나오거든요. 한 팀이 발견했을 때는 기원전 1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을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하고 유적을 분석해 봤더니 카본 데이터는 기원전 1세기가 중심으로 나오더라. 이런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팀이 성벽을 발굴을 해 봤더니 4세기 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4세기에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식민사학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는 하나의 기준이 나오는 건데 네. 기원전 1세기 것도 나오고 4세기 것도 나왔다는 건 식민사학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건 발굴한 사람이 조작을 한 게 아닌 바에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를 놓고 해석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고고학이라는 건 그 시기에 유물이 나왔다는 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5세기까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나오는 게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 성벽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워낙 전쟁이나 재해가 심한 지역이니까 싹 쓸려 나간 다음에 일부 구간은 다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 후대께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내가 발굴한 곳에서 후대께 나왔으니까 이건 후대 거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나왔던 역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거는 편견이고 횡포가 아니냐는 거죠. 그 횡포가 나오는 배경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3세기 이전에 성에 없을 거라고 가르쳤던 식민사학자들의 그 논리. 그거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식민사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식민사학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식민사학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오래전의 역사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식민사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논하느냐 뭐 단순히 아주 단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좀 생각하기를 비교적 즐기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대사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군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유치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기술을 서술을 한다면은 이건 식민사학입니까? 일제가 무슨 명분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합병을 했고 어느 목적으로 서울 어디 경성 어디에다가 뭐 철도니 뭐니 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일정한 수준 앞당겨졌다.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굉장히 미묘한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즘에 예.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그거거든요. 이 얘기에서도 예. 일제가 뭐 철도를 놨다, 네. 뭐 근대적인 시설을 건설했다. 이 자체는 그냥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팩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식민사학으로 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식민사학을 공개할 때 굉장히 맹점 중에 하나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 얘기 있죠. 네네. 일본이 와가지고 중요한 시설인데 철도를 놨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마치 일본이 근대화를 이끌었던 걸로 논리가 연결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혜를 받은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바로 맹점이 그 사실을 가지고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걸 일본이 안 해줬으면 한국은 근대화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논리의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식민사학이에요. 그런 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식민사학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애꿎은 사람들이 근대화사에서도 이제 식민사학으로 몰리는 게 그냥 그 시기에 조치가 취해졌고 네. 이것이 일정한 정도 이제 근대화를 되는데 아니 철도는 뭐 들어와야 되고 제도도 근대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하필 그 시기에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식민사학자로 몰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사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는 그냥 경제적인 발전 단계를 언급했을 것던 뿐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고맙다. 기여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실체거든요. 팩트거든요. 예. 일제가 아니어도 어느 정권이 있어서도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를 해필이면 일제시대 밟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식민사학으로 막 몰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일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만큼 못했을 거다 이런 의미 부여가 된다면은 네.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식민사학으로 간주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장면을 그대로 기억해내서 기록한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매도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예, 근현대 학교에서 제가
제가 비판을 한 논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것도 산미 증식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거를 굉장히 이 식민 통치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질문을 한 게 아니 그럼 박정희 시대에도 식량 증산하려고 했는데 네. 그 증산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식민 통치로서 뭐 그 한국 경제를 왜곡시킨 그 조선 지역의 경제를 왜곡시킨 예, 사례로 봐야 되느냐.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도 비판을 하려면 초점이 잘못됐다는 게 그거거든요. 증산을 했다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불필요하게 이제 좀 심한 압력을 넣었다든가 아니면 그 증산한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착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유통구조 같은 경우에 그 소비 구조가 왜곡이 돼가지고 조선 지역의 사람들은 다 걷어가지고 못 먹게 했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는 근거는 전혀 세우지를 않고 조선 사람들이 못 먹었다. 생산을 했다. 일본적으로 건너갔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은 바로 그건 반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강제로 이 공출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강제 징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게 일본이 소득 수준이 높고 미가가 높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내놓으면은 높은 가격으로 산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져가서 팔더라. 이거를 식민 지배로 봐야 되느냐. 그걸 비판하려면 오히려 좀 더 본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경제 발전이 뭐 일본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가지고 더 소득 수준도 낮고 발전도 안 됐다는 걸 비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쌀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비약이 굉장히 큰 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비판할 때 가끔 그런 비판이 있고 또 그런 비판이 단순하게 그런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되는 사례도 몇 개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게 이 식민사학이라는 거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에는 조금은 감정적으로 국민 정서에 의지하려는 측면도 엿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악용됐다는 게 이게 이제 예. 역사학교 내부에서 감투 싸움에 악용된 사례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악용의 식민사학이 이용된다면 그렇게 악용된 걸 보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이라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청산해야 될 식민사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감투 싸움에 이용하기 위해서 식민사학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구하고 본 사례니까 자신 있게 듭니다만은 네. 그런 식민사학을 얘기해도 자기들의 경험이 편견이 돼가지고 에이 또 그런 얘기하는구나. 이런 편견이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진짜 청산돼야 될 식민사학 같은 경우에 청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주환 선생 얘기나 그 저번이 됐던 이덕일 소장의 주장에서도 예. 사실 그런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식민사학을 비판한다는 뭐 대의라든가 네. 실제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문제라든가 하는 이 고대사 축소 문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런 의견이 남아있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예. 조금 아직은 논란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좀 심하지 않는 지적을 하는 것도 이 책에서 좀 보인다는 겁니다. 예. 조금 그러니까, 설익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중서를 쓰다 보면은 예. 대중들은 지금 방송을 할 때도 그렇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과격하게 얘기가 되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격하게 얘기를 하다가 아닌 것까지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덕일 소장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주환 씨 책의 배경이 됐으니까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노론사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뭐 그 당시 조선 후기에 노론들이 뭐 한때 기득권층으로 부각이 됐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론사관을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꼬리 잡히기 딱 좋거든요. 노론이라는 집단은 조선 후기에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당파의 명칭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뭐 다 노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그 전까지 뿌리라면 서인부터 갈 거냐 아니면 양반 관료 전체를 갈 거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 수가 있고 그럼 뒤에 정권을 잡았던 외척 세력들은 뭐고 일제시대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도 그럼 다 똑같이 노론하고만 연결이 돼야 되느냐. 사실 그냥 기득권층이라고 하면 될 건데 이 노론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 연관시켰을 때 무리가 있는 걸 연관시켜 버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식민사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좀 강력하게 민족주의 색깔을 지닌 사람들하고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네. 저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거를 인위적으로 식민사학적인 그 입장에서 조작을 해냈을 때 식민사학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조금 그 범위를 크게 잡을 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잡아내서 청산해야 될 거라는 뭐 의지는 확고하실 테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 일이니까 그만큼 더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일발필중하자. 그렇죠. 예,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거를 특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거고, 취지까지는 동의합니다. 네, 용감하고 도발적인 책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거친 대목이 있었다는 정도의 애정어린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자도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게 섭섭해하시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기쁘다는 표현은 좀 뭐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식민사관이라는 이 참 한도 끝도 없는, 얘기하자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시고 싶은데 살짝 멈추시고, 조금 더 거론하시고 싶은데 살짝 멈추시고 하는 포인트를 저는 엿봤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길게 들려주셔서 어제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월 19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였습니다. 이주한 선생이 썼고 역사의 아침이 편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